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지난주인가요? 돈의 인문학이라는 네네. 신간을 또 따뜻하게 내셨는데, 예. 괜찮습니까, 지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현재 세계 금융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 공급인데요. 이 달러가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달러의 지금 그 현상, 그 발행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유동성이 풀렸는지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우리가 미국의 유동성은 그 연준으로부터 이제 발행되는 이제 본원 통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새는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은 유동성을 풀어내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연준이 본원 통화를 발행하는 것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화 주도권을 연준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통화 주도권이 미국 정부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그 현대 통화 이론입니다. 우선 미국 유동성의 3대 원천이 재무부, 연준, 월스트리트, 이른바 이 세 개를 삼각편대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의 금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유동성은 미국 정부의 국채로부터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연준의 그 본원 통화 발행인데, 이른바 이거를 연준의 이제 자산 규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금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초과지불 준비금이라고 해서 그 연준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3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곳으로부터 그 유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를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많냐 하면, 한마디로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미국의 국채 발행액은 3조 4,500억 달러에 달했어요. 그 다음에 3, 4분기의 국채 발행액이 9,470억 달러가 풀릴 예정인데, 이게 당초 예상보다 2,700억 달러가 더 많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거를 받아내는데 약간 그 피로감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월 달 같은 경우 11일서부터 13일, 3일에 걸쳐서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이때 물량이 과다라고 느낀 시장에서는 금리의 급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 넘어가면 3, 4분기보다도 더 많은 국채가 풀립니다. 10월 달에 약 한 3,200억 달러가 풀릴 건데, 이 정도의 금액이 11월, 12월, 5월 연말까지 계속 풀릴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 추가 부양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1조 달러가 될지 3조 달러가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제 이 금액까지 이제 가세한다면 이제 더 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3, 4분기서부터 미국이 당초 예상보다 국채 금액을 늘린 거는 사실은 이 추가 부양책을 감안해서 늘린 숫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늘어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채 발행 총액이 자그마치 한 5조 4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참고로 지난해에 국채 발행액이 1조 1천억 달러였던 걸 감안한다면 올해는 그것에 비해서 거의 5배나 많은 물량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채가 많이 풀리면은 시장이 이거를 받아주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 경매 당시에 금리가 올라갈 수뿐이 없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를 봐도 3일 동안의 시장에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2년물 같은 게 0.129에서 0.165로, 10년물 국채는 0.573%에서 0.717%로. 그러니까 이 여파로 금이나 은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8월 11일 날 하루 금이 마이너스 5%, 은이 마이너스 15% 급락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게 이번 9월달 경매예요. 9월달 경매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예산 중에 국채이자 지급액만 해도 한 4,800억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 예산의 한 10.3% 정도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면 연간 예상에서 이자 지급액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는 국채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채도 있는데 올해 이미 회사채 발행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많은 채권이 풀리면 채권 시장은 부담감을 느낄 수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국채가 풀린 금액은 예전에 양적 완화는 이게 월스트리트로 돈이 풀렸던 건데, 국채로 인해서 돈이 풀린다는 거는 메인스트리트로 돈이 직접 풀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메인스트리트는 기업과 소비자를 의미하는 실물 경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실물 경제에 직접 돈이 많이 풀리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걸 한번 보시죠. 우선 이렇게 많은 국채 중에서도 사실은 만기 상환용 그 국채들이 있습니다. 즉 만기가 돌아오는 돈을 갚기 위해서 다시 발행하는 국채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뺀 순수한 국채가 바로 미국 정부의 부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 부채를 보면은, 그러니까 순 부채 증가액이죠. 이게 올해 GDP의 한 98% 정도 된 금액이 내년에는 한 104% 정도로 정부 부채가 이제 증가합니다. 이런 부채의 증가는 미국의 신용도를 낮추는데 어떤 그 패착이 되는데, 그래서 피치라는 신용정부에서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AA 트리플 등급에서 AA 등급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3월 이후 7월 초까지 정부 부채 증가액이 순수하게 증가한 것만 3조 3천억 달러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부채 금액하고 유사한 그래프가 바로 그 M2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M2라는 건 광의의 통화를 의미하는 건데, 시장에 이렇게 M2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직결될 수 있는, 그래서 M2를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필연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정부 주도의 통화 공급이 실업자를 구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림으로써 인플레이션도 같이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추이를 보면 지난 5년간 매월 한 0.2% 내외에서 그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0.2% 정도라고 그래야 1년 다 합산해야 한 2.4%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난 5년간 움직였는데, 지난 7월 달에 이게 0.6%로 치솟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게,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적에 과연 어떤 수치가 나올지. 이번 달에도 이
수치가 높이 나온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등락을 거듭하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첫째는 발행 물량이 과다해서고 두 번째는 실질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 금리라는 거는 그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를 얘기하는데 이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2년물 국채나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약간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그쪽 비중을 줄일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비중을 줄이고 스마트머니는 다른 수익성을 찾아서 이제 떠날 수뿐이 없는 거죠. 이 미국 국채가 많이 발행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실질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는 건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 밑으로 최근에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국채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인플레이션을 못 쫓아간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지금 더 이상 국채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국채와 회사채를 시장에서 많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이 국채 이자와 회사채 이자는 더 떨어집니다. 그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질 금리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통화 정책의 한계에 부닥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채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국채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를 한번 보면은 이 그림에서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세계 총 GDP예요. 요게 한 2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세계 GDP보다 더 큰 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광의의 통화 M2였었고 그 M2보다 훨씬 더 큰 게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의 규모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식시장의 규모보다 거의 2.5배 정도 더 커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흔들리면은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 이상의 큰 혼란이 옵니다. 그 다음에 채권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요 부진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물량 자체가 사상 최대 규모로 쏟아지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보통 때는 미국 국채의 한 30-40%는 해외 투자가들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런 동시 타격을 받으니까는 다른 나라들이 이거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간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봤던 나라들이 대부분 그 흑자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게 일종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각국이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를 담지 않습니다. 대신 금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은 국채 응찰률 자체가 하락하면서 즉 금리는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매달 벌어지면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다는 거는 금리에 민감한 회사채 시장이나 금 시장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머니들이 이제 슬슬 국채 비중을 줄이면서 그 줄인 부분을
다른 수익 상품을 찾아서 채권 시장을 떠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냐면 현재는 흔히 사저 시대라고 부르는 이런 뉴노멀의 시대인데 원래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일어나서 경제는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의 공식이 깨진 사회예요. 즉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코로나가 들이닥치면서 제로금리가 되고 양적 완화로 돈을 붓고 재정정책으로 더 큰 돈을 붓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샷다운되고 록다운되면서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살리려고 정부 주도의 통화 주도로 현대통화 이론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환경이 인류가 맞는 사상 초유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수한 경제 환경 앞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으로 인류는 어떤 의미에선 거대한 실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는 우리 모두의 큰 문제로 다가오겠는데 미국 국제시장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고 더 악화된다면 연준으로서는 이거를 마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을 채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채택하면은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연준은 지금 그 징태양난의 어떤 처지에 몰려 있는 겁니다. 상황을 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입해서 뚜렷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처방도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일드 커브 컨트롤을 채택한다는 의미는 이걸 채택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왜? 더 많은 국채를 사주면서 더 많은 통화를 풀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속도로 촉발될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만약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그건 회사채 시장에 타격이 돼서 곧바로 그 회사채 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YCC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중단할 경우에는 채권 시장의 어떤 위험 가능성을 느껴서 채권 시장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 시장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경제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유동성의 공급원인 연준의 상황을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준은 지금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 얘기는 시장에서 오히려 본원 통화를 지금 회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11일 이후에 계속 지금 자산이 축소돼서 8월 26일 현재 7조 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상반기 미국 정부가 그 재정으로 푼 국채의 46%를 연준이 인수했는데 그 금액이 1조 5,8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제하면 사실은 연준이 순수하게 통화정책을 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순수하게 양적 완화를 한 부분은 한 1조 1,130억 달러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정부 주도하에 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인데 지금 연준이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초과 지불금을 굳이 연준에 예치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국채를 사라고 그 여러 가지 제한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들이 국채를 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채를 사지 않고 다시 연준에다가 돈을 예치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상업은행 자체도 국채를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자기들이 사놓은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수익에 타격을 보기 때문에 이제 국채를 사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채를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연준의 그 초과지불 그 예치율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도 예의롭게 볼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요. 지금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 오히려 지금같이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당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연준으로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추락으로 해서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막아야 되는데, 네. 또한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치닫는 것도 또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연준이 느끼는 거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느끼고 그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설사 인플레이션이 2%를 넘더라도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재료금리를 좀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 잭슨 홀에서 얘기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크게 힘은 없지만 하여튼 잘해보려고 노력할게 라는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는 그 연준이 예를 들어서 2%가 넘는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더 큰 혼란과 더 큰 타격이 지금 불을 보듯이 뻔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으로서는 미리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를 넘더라도 우리가 급격하게 예전처럼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우려는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재정 정책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써야 될 돈들이 많으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어차피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일정상. 네. 근데 이제 지난번 국채 그 경매에서도 신청이 이제 해외 중앙은행들보다는 이제 미국 국내에서 이제 모두 소화된 걸로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채 발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근데 연준은 뭐 특별히 개입 안 한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으니까 과연 제대로 발행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 근데 연준이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부도날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발행은 될 겁니다. 지금도 응찰률은 2대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응찰률은 사겠다는 사람들은 있어요. 단 비싼 가격에 사지 않겠다. 이제는 싼 가격에 사겠다. 싼 가격에 사겠다는 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8월 달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포트폴리오 할 적에도 예를 들어서 채권의 어느 정도 비중, 주식의 어느 정도 비중, 뭐 부동산의 어느 비중에서 펀드를 구성하더라도 그 펀드가 이제 안전을 추구하느냐, 리스크가 있더라도 수익을 추구하느냐인데 그래도 비교적 안전을 추구하는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국채 비중이 높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금리라는 게 계속 하향 추세로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채라는 건 계속 올라간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제로금리가 오고 이렇게 미국 국채가 거의 끝까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는
각종 펀드들도 국채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채를 소화하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는 곧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는 국채 비중을 줄이고 다른 수익으로 옮겨가는데 지금 가장 그 많이 보이는 현상이 그 레이 달리오의 어떤 자산 비중 변화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위험한 신흥국의 주식도 줄이고 있고 그 돈으로 어디를 늘리고 있냐면 바로 중국 주식과 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즉 미국 국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돈으로 중국 자산과 금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2분기 브릿지워터의 그 자금 변동 상황을 보면은 그 가장 많이 산 게 미국의 그 S&P 500 주식과 그 다음에 중국 주식하고 금 쪽으로 많이 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헤지펀드들은 기러기대 현상이 일어난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장 기러기가 방향을 정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헤지펀드들이 다 쫓아서 날아갑니다. 이걸 기러기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즉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방향을 저렇게 틀고 간다는 얘기는 다른 헤지펀드들이 저걸 쫓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가 2분기에 늘린 자산 5개를 보면 가장 크게 늘린 게 그 중국 ETF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금 ETF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MSCI라고 그 신흥국 주식 ETF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거는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S&P 500의 미국 주식이고 다섯 번째가 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위 5개 중에서 그 중국 쪽이 사실은 2개고 금이 2개고 미국 주식이 나머지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그 자산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워터의 그 2, 4분기 자산 전체를 보면은 톱 7이 지금 이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그 미국 주식의 ETF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금실물이 15%인데 금실물은 그 5 순위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전체 20%가 금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대부분 전부 다 ETF로 하네요. 예. 요새는 ETF가 대세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개별 품목을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ETF 전체를 하는 것에 사실 못 미쳐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사실은 개별 쪽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ETF에 접근하는 게 사실은 맞는 정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를 보면 워렌 버핏은 2분기에 은행주를 줄이고 특이하게 금광 주식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함의를 갖고 있냐면 우선 은행주를 줄였다는 얘기는 최근 들어와서 연준이 은행들의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그래서 그때 집어넣었던 그 데이터들이 1929년에 대공황 상태가 재현됐을 때 과연 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 데이터들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쭉 나왔는데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서 완전히 통과한 거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BOA 정도가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그 은행 세계에 들어가고 다른 은행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대공황 상태 때를 재현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현재 상태가 대공황 때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건 GDP,
출항률이건 뭐 이런 모든 게 지금 상황이 더 나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은행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워렌 버핏은 BOA를 제외한 다른 은행주들을 지금 죄처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 버핏은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은 전혀 수익을 가져오거나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 그 다음에 재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품목이라고 해서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금강 주식을 구입했다는 거는 이 양반도 금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즉, 국채가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시장이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이런 금이나 은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의 2, 4분기 그 보유자산 탑7인데요. 이 비중에서 알고 있듯이 F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죠. F의 비중이 자그마치 44%가 넘고, 네. 두 번째가 이제 BOA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굉장히 그 실용적인 품목들이고, 그 다음에 7위 이하의 그 은행주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포션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레이 달리오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 분산 투자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분산 투자는 이렇게 별 재미는 없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없는 사람이 벌 때는 저런 것들이 그 좀 될 만한 곳에 몰빵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레이 달리오의 그 분산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 쪽에다가 아까 뭐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것이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코너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통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돈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은 어떠한 그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를 갖지 않습니다.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생긴다는 의미는 돈은 수익을 쫓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우선 미국이 제로금리고 중국의 10년물 국채가 한 3%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코로나에서 빠져나와서 성장세로 가고 있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헤매고 있고, 올해를 기점으로 그 성장에 대한 격차는 이제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수익이 많은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레이 달리오는 중국 주식하고 이제 금 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금이나 은 쪽으로 몰리니까 사실은 미국 정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금 시장하고 은 시장에 최근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7, 8월 달 사이에 짧은 기간에 금과 은에 대한 선물 증거금을 4차례나 연속 인상을 했어요. 이건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선물 증거금은 인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금 가격이 오르고 은 가격이 오르면 그거를 이제 현물 인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개시증거금이나 유지증거금을 그 가격이 오른 만큼 늘려가지고 어떠한 그 현물 인도의 그 확실성을 담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증거금을 올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한 30-40% 선에서 한다면은 이건 합리적인 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차례나 연속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그 속도뿐만 아니라 그 높이가 너무 치명적으로 올리는 거는
이거는 자유경제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금 같은 경우 위탁증거금, 즉 이거는 개시증거금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 선물 거래를 시작할 적에 이제 내는 돈이에요. 그게 온수당, 즉 계약당 9,020달러에서 9,300달러로 오르더니 그 다음에 9,570달러, 그 다음에 1,230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은 같은 경우는 금에 비해서 이게 5배나 더 높은 수치로 올랐습니다. 즉 그 얘기는 진입장벽을 높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려오니까 너무 많이 이 선물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격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레버리지 비중 자체를 그 많이 줄였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선물 증거금을 올린 거고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례 인상을 통해서 금은 한 30% 정도 인상된 데 비해서 은은 자그마치 90%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금과 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011년에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치닫자 그때도 2주 만에 한 4-5차례 증거금을 올려가지고 그 은값을 20% 폭락시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지금 금시장하고 은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시장이나 은시장이 제법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매수 세력이 굉장히 많이 탄탄해졌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연준에서 그러한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제어하는 정책으로 뭔가 이렇게 컨트롤을 했었던 그 사례를 봐서라도 지금 그럴 수도 있다. 연계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예전에도 이 금이나 은 시장을 내리눌렀을 때 그 얘기는 이제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금 시세 상승은 이건 달러에 대한 불신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도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국에 미국 국채를 담지 않고 이제 금을 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2011년 상황하고 똑같이 재현되는데 그때도 미국 시장이 이 금 시장을 규제한 거는 크게 한 3가지 방법 정도 돼요. 선물 증거금을 인상시켰고 그 다음에는 단기 금리를 급등시켰습니다. 그 다음엔 선물 시장에 대량의 물량을 투하하고 그런데 지금은 단기 금리를 급등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남는 거는 선물 증거금 인상하고 이제 대량 물량 투하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2011년 상황하고는 많이 틀려졌어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틀려졌냐면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11년만 해도 금시장은 런던의 현물시장하고 뉴욕의 선물시장이 금 시세를 주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뀐 게 이제는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그 숫자가 다변화됐습니다. 2014년에 상하이에 금거래소가 생겼고 그 뒤를 쫓아서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의 금거래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런던과 뉴욕의 그 양대 세력이 시세나 거래를 주도했다면은 이제는 아시아 세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도 금 시세를 결정하는 그 기준가는 런던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8개 은행 중에 하나로
중국은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양 세력들, 서양 은행들에 의해서 주도되던 금 기준가 결정이 이제는 동양의 중국은행이 들어감으로써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을 좀 담보한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하고 틀린 게 지금은 레이달료를 비롯한 이런 헤지펀드라거나 스마트머니의 그 주력 세력들이 금과 은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구매 세력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탄탄해졌고, 그 다음에 레이달료가 센다는 건 다른 헤지펀드들이 가담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특히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레이달료가 자기의 그 자산 변동사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양반은 계속 책을 쓰고 계속 자기의 그 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픈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저 양반을 많이 추종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2011년하고는 이제는 상황이 틀려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세계 최대의 금 구매 세력은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연간 금 생산량이 한 3,700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3분의 1을 중국과 인도가 계속 구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의 매입 세력이 이제는 동양으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하고 인도에서 3분의 1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인도와 중국의 중앙은행이나 뭐 어떤 기관들이 매입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나라 전체로 들어가는 그 물량을 체크했을 뿐인데, 매년 그 IMF의 그 중앙은행이 신고하는 수치를 봤을 적에는 중국은 외환보유 중에 금 보유 물량을 2.5%라고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적에는 저게 정확한 수치가 아닐지 모른다고 보는 거죠.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여타 세력들한 걸 긴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좀 줄여서 신고한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 반대로 미국은 자신들의 그 보유량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는다면서요? 예, 미국은 몇 년째 실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예전서부터 보유량이 8,300톤이에요. 8,300톤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우기는데 그게 이제 증거 보여줘 하면 안 보여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맡긴 금들을 좀 찾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 그 8,300톤에는 외국에서 맡긴, 빌려준 그런 금들도 포함이 된 건가요? 8,300톤은 미국의 그 외환보고의 보유량이고, 그 위에도 옛날서부터 금이나 은을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맡겼었어요. 네. 예. 근데 그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찾아가는 추세에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미국 채권,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전자산으로 인정됐던 미 채권에서 돈들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실물자산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 예. 스마트머니들이. 예.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결국 이제 달러의 어떤 약세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렇겠죠.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은 결국은 사실은 미국 정부나 달러에 대한 불신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계속 어떤 식으로 이게 결론이 나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금과 은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과 은에 투자한 분들 혹은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좀 매우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에 또 대체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 금이나 은의 대체 상품으로서는 팔라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팔라듐은 이 과거의 역사를 좀 알아야 그 실체가 더 명확히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43년도에 LA에 그 안개가 자욱한 스모그 현장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모그 사건이 그 스모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하여튼 눈병 환자가 급증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LA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8년 지난 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하겐 스미트 박사라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스모그의 원인이 자동차에서 뿜어나오는 배기가스 속에 있는 그 위험한 물질들 때문에 그런 스모그가 생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미국 자동차 업체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자연 분해가 되다가 예를 들어서 기후가 나빠지고 오염물질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그 자외선이 쏘이게 되면은 그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유독성 화학 물질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슴 통증을 느낀다거나 눈병 환자가 많아진다거나 폐렴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게 그 주범이 바로 자동차였던 겁니다. 이후 미국의 각 주정부는 그래서 자동차 그 최저형 그 배출 기준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동차 회사들은 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이제 노력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1952년 런던 스모크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도 런던에서 아주 강한 스모그가 생겼는데 그때는 자동차라기보다는 석탄하고 석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가 그 주범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스모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자그마치 12,000명이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대기오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도 유황을 탈황시킨 저유황 경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발전소나 공장에도 그 뿜어나오는 그 연기들을 바깥으로 나갈 쪽에는 그 탈황 장치 한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그 문제 해결에 나선 게 자동차 배기가스예요. 근데 특히 디젤 자동차에서 그 많은 그 오염물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면서 과학자들이 주목을 한 게 백금입니다. 백금은 열에 강해서 녹는 점이 1700도가 넘어야 녹기 시작해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화학 반응할 때 이 자체는 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젤차 같은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고온 고압의 그 가스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200도가 넘어요. 그런 데서도 녹지 않고 산화되지 않는 그러한 촉매로서 과학자들이 이제 백금에 주목을 하기 시작해서 백금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그 촉매 변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내서 이 촉매 변환기로 그 유해 물질 중에서 그 탄화순소하고 일산화탄소를 잡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 질소산화물인데 이 질소산화물도 1980년에 걸러내게 됩니다. 이른바 3원 촉매 변환기라고 해서 3가지 유해 물질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 모든 디젤차는 이 3원 촉매 변환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에서 뿜어나오는 이러한 유해 물질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럽에 시작하면서 유로 원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유로 6를 쓰고 있는데 즉 유해 물질의 98%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1990년까지만 해도 모든 촉매 변환기에는 백금이 쓰였어요. 그리고 백금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를 살려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이 금속이. 그래서 백금 값이 그때 굉장히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금 가격이 금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비싸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체 물질을 찾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쓰기 힘든데 백금만한 그런 효용을 가지면서도 싼 물건이 없을까라고 찾아낸 게 사실은 팔라듐입니다. 팔라듐은 그때 백금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가격이. 팔라듐도 금속인 거죠? 네. 이게 백금족이에요. 백금족에 사실 6가지 금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플래티넘하고 이 팔라듐입니다. 플래티넘은 우리가 백금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래서 그 후로는 가솔린 차의 그 촉매 변환기에는 팔라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에는 이제 백금을 썼어요. 그래서 디젤 차에는 백금, 가솔린 차에는 팔라듐을 써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갔는데 2015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바로 그 폭스바겐에서 그 배기가스에 대해서 그 효율을 그 속인 사건이 터져요. 예. 그래서 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디젤 차는 사실은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얘기는 디젤 차에 쓰였던 이제 백금은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가솔린 차에 쓰이는 팔라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팔라듐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용도가 많아요. 이게 백금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원래는 무기 재료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외과 수술용 기구나 전기 접점, 뭐 열계층기, 베어링 등 여러 용도로 쓰이면서 팔라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팔라듐이 금값을 치솟고 훨씬 많이 올라가고 백금 가격은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금 가격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가격이. 즉 9월 4일 기준으로 금이 온스당 1931달러였고 백금은 904달러였고 반면에 필라듐은 2323달러입니다. 엄청 비싸네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금과 은 시장에 저렇게 증거금이 계속 오르고 분위기가 좀 수상해진다고 생각했는데 팔라듐 쪽으로 몰리는 그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팔라듐은 특성이 이게 공급이 수요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백금이 그럼 지금처럼 마냥 저렇게 가격이 빠질 것이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전에 백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팔라듐을 대체했듯이 지금 또 팔라듐이 너무 비싸지니까 백금을 가지고 다시 뭐를 해볼 수 없을까라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 바스프라는 촉매 변환기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가솔린 차용의 촉매 변환기를 백금을 써가지고 내놓겠다. 그리고 2023년에 이거를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또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또 모든 제조 공정을 다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고, 하여튼 백금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원자재와 관련해서 참 말씀을 들을수록 참 흥미로운데 이 팔라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일단 단어서부터 뭔가 묵직한 게 뭔가 특수금속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 참 이 원자재 쪽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재미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요소도 있어요.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배기가스 환경구제가
이 강해질수록 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이제 유로 6인데 유로 6는 일단 질소산화물의 매연을 98%를 저감시켜야 돼요. 그런데 중국도 사실은 이 오염과 매연 문제로 골치를 싸매고 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차이나 6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이 매연의 98% 정도를 저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팔라듐 수요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팔라듐 가격은 이제 강세로 갈 소지가 큽니다. 반면에 백금은 옛날에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팔라듐 가격의 이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 40% 정도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큰 가격에도 이제 반값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하나 봐야 될 금속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로듐이라는 겁니다. 로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동차 촉매 변환기에서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이게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질소산화물은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게 질소와 산소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산화촉매로서는 백금과 팔라듐이 쓰이는 거고 이 환원촉매로는 로듐이라는 물질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로듐은 디젤 차건 가솔린 차건 이게 양쪽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듐의 수요는 이 백금이나 팔라듐 수요보다도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08년 초까지만 해도 로듐의 가격이 온수당 939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하냐면 자그마치 온수당 13,300달러를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올랐네요. 2년 사이에 자그마치 이게 10배 이상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만 보기 힘든 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이면에는 투기 세력들이 이 매집에 나섰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격이 솟아도 이 초음속처럼 치솟으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좀 위험한 말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로듐값이 굉장히 치솟았다가 1000불까지 급락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그 투기 세력이 붙으면은 이게 순수하게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금속에 대한 투자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게 보니까 이런 투기 세력은 이제 글로벌 투기 세력인 거잖아요. 원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근데 이런 게 가능하군요. 이게 국내 무슨 주식시장 같은 데서의 어떤 그 작은 뭐 우리 소위 작전주라고 하는 그냥 소형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글로벌 상황에서 이게 네.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금속 중에서는 이게 소형주에 속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이렇게 물량이 많지 않고 이거는 그 물량 자체가 워낙 작고 희귀하기 때문에 이런 투기 세력이 이제 매집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저런 거에 매집을 하는 거는 이제 또 누군가에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작전이 통하나 보죠. 그런 원자재 시장도. 네. 네. 하여튼 원자재 시장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참, 이 사람이 사는 모든 거래에는 항상 투기 세력이 붙는구나.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는 뭐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하여튼, 뭐 백금과 팔라듐 그리고 로듐까지 이 원자재 쪽을 좀 살펴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또 실물 경기하고도 상당히 연관되는, 그래서 실물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결국은 저런 선투자를 한다든가 따라간다든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의 동향,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지금 들리는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여러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이 주택 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의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같은 어떤 동조화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볼 수 있죠. 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세계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보이는 현상이 지금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 바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대도시 도심의 고급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외 주택들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시외 지역이 오르네요. 예. 이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 대도시 도심 아파트들에서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하탄 같은 경우 이 사진을 보면 다운타운하고 저 이스트 사이드 쪽이 부촌입니다. 네. 그런데 5월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맨하튼과 그 인근에서 살던 수십만 명이 그냥 집을 비운 채 다급히 도시를 탈출하고 있어요. 즉 코로나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그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재택근무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맨하탄 월스트리트나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고급 직장일수록,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같은 거대 기업일수록 지금은 재택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비싼 지역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거기서 살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한적하고 쾌적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곳.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뉴욕시에서만 공실 아파트 숫자가 자그마치 67,300가구가 나와요. 그리고 맨하탄에서만 13,000채의 아파트가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세를 놓고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집을 비워두고 그냥 먼저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거를 맨하튼 엑소더스라고 명명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시에서만 임대 물건이 전년 대비 8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하락을 하는데, 뉴욕시 전체로 봤을 때는 임대료가 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부촌의 임대료는 거의 절반이 하락을 했어요. 이스트 사이드는 49%가 하락을 하고 다운타운은 41%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뉴욕 근무를 했지만, 뉴욕이 특히 맨하튼이 집값과 임대료가 비싸기로 아주 악명이 높거든요. 네.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거실 하나, 스튜디오 하나 정도 있으면은 임대료가 한 4,5천 달러 해요. 그건 웬만큼 돈 없으면 맨하탄에 들어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뉴저지나 멀리서 주택을 하는 이유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일수록 많이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스트사이드 가격이 49%나 폭락했다는 거는 사실은 옛날 맨하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맨하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임대 가격의 하락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급락을 같이 불러오는데, 그러니까 매매 건수도 줄어들고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맨하튼 가격 경우에는
중위 가격의 하락이 2분기에 17%나 떨어짐으로써 가격이 어느 정도에 지금 도달했냐면 중위 가격이 100만 달러 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고급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하탄에서도 고급 아파트는 20% 내지 30% 급락을 했어요. 반면에 우리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거꾸로 가네요, 세계와. 네, 그래서 56.5%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맨하탄의 중위 가격하고 우리 강남의 중위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이제 강남이 맨하탄하고 동격이 된 거예요. 세계 경제 수도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로 뉴욕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특히 사무실 공실률도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재밌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주택 건설주가 올해 들어 23%가 상승을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주택 건설은 또 활발한 거예요. 즉, 교외에다가 주택도 많이 질 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가 그쪽에는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 도심의 고급 아파트는 가격이 급락을 하고 반면에 그 교외의 이런 주택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서 여태까지 그 부동산의 직주 근접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는 일터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셌거든요. 즉, 강남 근처로 갈수록 가격이 센 거는 강남의 고급 직장 자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하탄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근처가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건데 이 신화가 깨지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깨질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대면 근무에서 비대면 원격 근무로 바뀌고 있으면서, 즉 재택 근무가 이제는 일상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재택 근무를 해보니까 효율에 있어서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옛날처럼 사무실에 다 모여서 일정 시간을 같이 근무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 깨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코로나가 끝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이제 굳이 비싼데 공기 오염도 많은데 그다음에 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데 모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일수록.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에도 이게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시장에 지금 올라와 있는 리츠만 해도 그 7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올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0.8%를 계산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그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이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한 은행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비장이 걸리고 있는 거죠. 그 국내 공기관들, 연금들 이런 곳에서 해외 부동산에도 상당히 최근 몇 년간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골라서 투자한 데도 있고, 부동산 그 펀드나 이런 ETF 같은 데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금 비상이 걸리는 거죠. 다른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막 상승하는데 그쪽은 지금 가격이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지금 굉장한 혼조세예요. 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수
중에 하나로 불리는 게 그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8월 25일에 발표된 게 그 0.2% 상승대로 둔화됐는데 이게 다음 달에 이제 어떻게 또 발표되는지가 이제 주목거리고 그 다음에 investing.com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지수는 지금 하락 후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혼조세를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공기관인 연방주택금융청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지수 역시 5월 이후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택가격이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게 향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이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더 커요. 즉 도심의 가격 떨어지는 게 교외 주택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더 강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부동산이 세계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만약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꺾이는 게 보이면 그게 이제 가시화되면은 다른 나라 부동산들도 아무리 재료금리하고 유동성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 쉽게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3월 이후에 주택 지수가 이미 하락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의 동향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막 그 초조한 심리 상태를 젊은 특히 지금 최근 뭐 30대들이 이렇게 집을 산 적이 없다라는 통계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뭔가 막겠다 이야기했지만 그걸 뚫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초조해져서 막 사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글로벌 데이터들을 봐서도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봐야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 부동산, 그 미국 부동산 저 상황에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연체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가계부채가 좀, 근데 대부분 부채의 대부분의 비중은 사실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미국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근데 저렇게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한국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가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지금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던지는 게 이제 집을 처리해서 그 빚을 갚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미국도 지금 주택담보 연체율이 지난 2분기에 8.2%로 올라서 9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 주택 담보대출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데자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그러한 그 근본적인 수요가 문제가 생기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6월 중순에 전체 모기지 대출의 11.8%가 그 모기지 융자 상환금 납부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 질병본부에서 뭐를 발표했냐면 미국의 그 임대료를 주고 살고 있는 그 월세 세입자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러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신청하는 세입자들은 12월 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쫓아낼 수 없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의 임대와 이런 것들이 모기지 등등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식시장의 과열도 문제고 채권시장의 그 부진도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마저 흔들리면은 이거는 앞으로는 이제 더 큰 그 시장의 급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그 디커플링, 그러니까 비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좀 따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심리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더 무섭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걸 경계하듯이 주택도 사실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급자 지수나 소비자 지수도 사실은 몇 개월 후에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심리조사인데 그게 선행지표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좋게 보는 거는 그런 선행지수들이 50 이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올라갔냐 내려갔냐 보다는 부동산 심리가 앞으로 4개월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당신이라면 이 집을 살 것 같습니까? 라는 심리 지수가 중요한 건데 미국의 가격 지수가 떨어지면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거는 그 비동조화되기 힘든 시장 중에 하나도 부동산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질문에는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냐면 결국 유동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산,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불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서 그냥 바로 매수세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이 정보가 아주 그냥 글로벌 이게 그 오픈되다 보니까 뭐 해외 자산 가릴 것 없이 바로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폭이, 하락폭이 너무 크지가 않다. 바로 V자 반등을 해버린다. 자산 시장에서는. 이게 바로 3월 달에 우리 금융 시장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저렇게 도심에 고급 아파트들이 급락하는 거는 그러한 경제적인 요건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저거는 전염병에 관한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일단 탈출 안 되는 거는 자산 가격의 어떤 변동 이전에 우선 목숨이 담보된 문제니까 쾌적하고 한적한 곳으로 생활의 터를 옮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이론만으로 쳐다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올라간다는 신화 속에 살아 있었는데 사실은 맨하탄 아파트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 그러한 신화 속에 살았어요. 맨하탄은 사두면 돈 되는 곳이었어요. 네. 지난 한 50년 이상. 그러던 아파트가 어느 한순간 저렇게 급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기서는 그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저것도 더 큰 급락이 이루어지면은 옛날에 그렇게 비쌌었는데 생각하고 들어가는 매수세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락의 폭이 더 있어야 된다. 하방으로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뭔가 추세에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것인지를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 얘기하고 알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원격 근무가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월스트리트에 근무하는 그 고급 셀러리맨들이 맨하탄에 같이 살고 있어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재택근무가 되면서 굳이 그렇게 같이 안 살아도 저쪽에 뉴저지나 저 뉴욕주 저 북부에 정말 쾌적한 곳에 살아도 얼마든지 근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화상회의로 충분히 서로 다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거나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면은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기업들 대부분이 이제는 원격 근무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나 할 거 없이 이제 대부분 거의 재택근무를 앞으로도 이거를 평상화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는 쉽게 이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의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곳이 변동성이 생기면은 뭐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한국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하여튼 부동산에 대해서 그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글로벌리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투자에 대한 여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세종대 홍익기 교수님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 그걸 통해서 지금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좀 더 우리의 인사이트가 좀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